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 모두는 뭐 개딸이든지 주사파든지 뭐 종북이든지 할 것 없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박헌영하고 싸움에서 졌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건국이 불가능했죠. 이미 벌써 북한 같은 나라가 남한에도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때 벌써 장면 정부는 북한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그래도 세계 경제 6위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완전히 사기 선거를 펼쳐서 총 지휘는 북한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협조했습니다. 해킹 부대들이 해서 선관위를 점령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점령해서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나라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연방제로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으로 싸워서 세계의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의 국가로 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기로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책임져야 될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5대 유튜브 우리 박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가식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입니다. 실세. 자, 황장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신혜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우리나라 건국기둥 이승만과 박정희 세웠다. 일단은 그 황장수 소장님부터 그 말이 맞죠? 네, 네. 저는 그 네. 첫째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네. 미국하고의 네트워크, 네. 또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한 역사적이나 또 학술적으로 해박한 신학적인 또 문제, 맞아요. 그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6.25가 나왔을 때 미국을 조속히 끌어들이고 또 유엔군을 파견받고 또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을 때 미군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렇게 네.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네. 일들을 누구도 네. 못 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네. 중국군이 이제 이 서방에 그 속한 영역들을 침략해서 네. 자기 그 공산화를 시키기 시작할 때 당시 한국처럼 직접 침공을 했고 당시 소련 비행사들이 미군을 길을 1000개가 넘는 걸 격추시켰다잖아요. 소련이 참전을 했어요. 했어요. 중국, 소련이 다 참전을 네. 하고 맞아요. 공산군이 전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 휴전을 시키고 땅을 뺏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네. 당시에 한국이 가진 인적 자질 수준, 역사를 보는 시각 수준으로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영웅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 고 박사님. 네. 이승만은 그때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이게 판단되는데, 정치학 박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성경은 모르지만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같은 존재죠. 근데 이게 건국이라고 하는 거가 네. 무슨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아, 9대 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투쟁해서 건국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 김일성 뒤에 있던 소련, 중국의 존재, 그리고 남한의 박헌영 세력, 네. 그다음에 사사건건 우파인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단독 정부에는 반대한 맞아. 김구, 김규시, 그다음에 여운형 세력, 맞아요. 이 모든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맞아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그 맞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 건국을 해내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네. 이제 61년부터 집권을 했다고 치면 네. 집권하고 10년 동안은 계속 북한보다 우리가 약했어요. 72년도까지는 네, 그러니까요. 네, 졌어요. 집권해서 10년 동안은 네. GNP도 우리가 더 떨어지고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박정희 암살하려고 게릴라 보내고 암살조 보내고 숱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또 어떻게든 저 회유해서 네. 저 자기 똘마니 삼으려고 그렇죠. 천태성이 내려보내고 맞아요. 이런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투쟁하면서 근대화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근대화를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네. 지금 우리가 그 보통 종북 주사파들한테 언론 뺏겼다, 뭐 진지 뺏겨서 우리가 네. 불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네,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정치학 박사님.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 우리 이봉규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자랑 한번 하시죠. 아니,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아니 존재합니까? 그건 뭐 네. 저 정광훈 목사께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쭉 뭐 네. 강연하시고, 네. 뭐 광화문에서 연설하시고 하시니까 네. 뭐 귀에 못이 박였을 텐데 그때 이승만 때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주변에 네. 우국 투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 옆에 우국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동지들. 맞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출세보다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목숨을 던지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이 이승만 때나 박정희 시절보다 더 위기 상황이다,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목숨을 건 동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없다는 거,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출중하신 세계사적으로 아주 뭐 위대한 인물이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목숨 건 그 해안, 네. 이게 위대하지만 그 옆엔 동지들 이 목숨을 같이 걸었는데, 일단은 이승만 때는 그래도 전라도 세력 김성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또 송진우. 아, 그럼요.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건국이 된 거죠. 하다못해 저 깡패인 김두한 맞아. 깡패도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네. 배신자들만 냄새들이 나오고 간신배들만. 이 찌린내들만 나지.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우국 우파 동지다. 네. 저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싸워야 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네. 저들끼리 전당대회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광화문 뒤에 사진 나오는데 네. 저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나마 간신히 신라같이 네. 지푸라기로 나라를 저 국민들이 맞아요. 지금 지키고 있다. 저 때문에 정권 교체된 지금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니 그래서 광화문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서도 근데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 광화문 연설을 그대로 해요. 아니, 의식해요. 예. 의식을 예. 하시는데 문제는 저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저하고.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참나. 정광훈 목사하고 만나서 김태원 최고위원 후보도 네. 그다음에 바로 그냥 국힘당에 찍혀버리고 네. 다 공천 탈락하고 이러니까. 자, 신혜직 대표님. 예. 이승만이가 세우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한동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합니다. 아. 한동훈은 제주에 가서 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하고, 그런 말 했어요? 예, 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었고, 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말로만 팔고 있다 이거죠. 말로만. 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4.3을 또 찬양을 합니다. 에라, 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양손에 떡을 쥐고 흔드는 이 우파들이 문제라는 거죠. 참 정말 말이야. 이번에 김정식 후보가 호남 연설에서 제주와 관련된 4.3을 김달삼 이 간첩 세력에 의한 폭동이었다라고 발언하니까 뭐 사이코패스라는 아, 발언이 누가 했어요? 청년 최고 출마자인 김정식 후보. 걔 당선시켜야겠다 이거 아주 참나 이거.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5.18 관련 제주 4.3 관련 태용호 네. 그다음에 5.18 김재원 네. 다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아. 당시에 뭐 최고위원 나가든지 징계 받든지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지 뭐 최고위원을 나가면 징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입으로만 팔아먹으면서 네. 한 손에는 또 좌파들의 이념을 쥐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줄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좌파들이 더 득세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고 그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광화문에서 네. 주도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 활약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겠냐.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킬 희망이 없고 좌파들한테도 가서 굽신거리고 김정은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그리고 광화문은 이제는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다. 지금 보수 우파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 광화문이 왜 무시를 당하냐. 바로 좌파들의 이러한 선전선동에 이용당해서 광화문이 구구다. 저희가 뭐 사람 죽였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폭탄 던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을 멀리하고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구로 몰아붙이는 네. 그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지금의 그리고 한동훈 세력이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까지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서를 살짝 바꿔서 지금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광화문과 5대 유튜브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192석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건 반드시 이거는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령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해결을 돼야 돼.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해결을 해야죠. 시대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이걸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야 난 이거 이 박정희를 연구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방송실 5.16 군사혁명. 이야 이 박정희가 대단한 사람들. 이 내공이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그 다음에 박태준한테 유언한 거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태준한테 박정희가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이제 황장우 소장님, 예. 저런 종류의 사람이 오늘 시대는 없단 말이야. 결단력이 있었고요. 네. 또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예측을 했죠. 예. 사실은 저때 한국 사회에 이 백수 그 먹물들 빼놓고 예. 가장 엘리트층이 군인이었습니다. 음.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요. 식민지 조선에서 당시에 식민지의 지식인들조차도 언제 해방될지 모르고 그렇죠. 일부만 좀 뭐 만주 상하이에서 네. 일부만 그 독립운동하는 척했지 그 사람들도 반 백수 비슷했어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예. 일제 식민지에서 신분 상승을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일본군 장교로 가는 것입니다. 네. 장교로 간 게 아니라 만주에서 1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식민지가 망하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이 한국군으로 들어와서 네. 해방 수비대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쿠데타 할 때 이 예.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동원된 병력이 한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기로 했던 사람 0.5%. 중에 거의 안 왔어요. 0.5% 네. 그래. 그래서 대부분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문제는데 네. 워낙 그 장면 정부가 겁이 많고 무능해서 맞지. 쿠데타 났다니까 수녀원에 도망가가 며칠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저 혁명이 된 거예요. 총대만 매니까. 참나. 그런데 이제 혁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순 반란, 대구 폭동, 저 제주 4.3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이에요. 맞아요. 공산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맞아. 많습니다. 맞아. 다 해방 때도요. 한 국민의 30%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이 반공 또 우방과의 연대 그걸 통한 경제적인 이 성취 그래서 북한을 능가하겠다고 혁명 공약을 아주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네. 우리 고 박사님. 혁명 공약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최고의 의장으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네. 하고 그 이후 18년 동안 네. 김일성과 체제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이거지요. 그러니까 좌파 김일성 집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남노동에 갔다 와서. 예, 그러니까. 예. 어. 그리고 그 셋째 형인 박상희가 남로당의 그 고위 간부였잖아요.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저기 대구 반란에서. 대구 10월 폭동. 폭동 때 네. 현장에서 현장에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를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좌파가 어느 점이 강점이고 어느 점이 약점인지까지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 권력을 잡은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태성이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지, 김일성이가 맞아요. 그 당시 북한의 차관급인데 네. 그 박상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렇죠. 이 사람을 박정희가 끝내 한 번 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나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뭐 재판에 할 수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자신을 그 사상적으로 의심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재판해서 사형됐죠. 네,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투철하게 그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완성을 거둡니다, 사실. 우리가 박정희 18년 동안에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정치 혼란을 겪잖아요. 80년에 서울의 봄 시절에도 5.18이라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렇죠. 또 7년 있다가 87년 6월에도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그때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그런 이 남한 사회의 혼란 시기에 직접 6.25처럼 다시 밀고 내려가지 못한 거가 천추의 한이다 그랬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참. 예,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든 그 체제 경쟁에서의 완전한 승리,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어낸 거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김일성 집단과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 그 박정희 그 형님이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갔다가 이 빨갱이 목사, 이 영천제일교회 그 이재복한테, 이게 남노당의 5인방인데 무력부장인데, 이놈한테 장례식에서 포섭을 당해서 결국은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 주모자로 박정희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백선엽 그 만주 공관학교 선배지 않습니까? 백선엽이가 이승만한테 3일을 설득을 했어요. 박정희는 죽이면 안 된다. 박정희를 죽이면 군대 안에 남노당이 누군지를 찾아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살려야 골라낼 수 있다. 3일을 설득해서 백선엽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는 한번 남노당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빨갱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의 변곡점이 항상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전향해서 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5.16 혁명 공약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박사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을 너무 잘 알고, 그렇지. 빨갱이를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빨갱이들의 점령당한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통찰을 해서 이걸 이제 부셔야 되겠다고 바꿨는데, 지금 상황은요, 이 집권 세력이라든가 집권 여당이 적을 잘 모르고 적을 우리 쪽으로 오면은 우리 편이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좌파를 데려오면은 우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플러스 정치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 좌파 비스름으로한 사람 데려와서 이걸 파이를 키우자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를 꿰뚫었는데, 지금의 국힘당 지도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이 받쳐주죠. 모르니까 데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는 게 한동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좌파 비스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김경률이고 함은경이고 누구든 간에 전향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이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네. 살짝 그냥 위장만 하고, 나는 좌파가 이러이러한 점이 저거에서 나는 우파로 전향했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자야. 생각은 빨갱이로 그대로 있는데, 빨갱이 중에서 문재인이 좀 잘못한 거고, 빨갱이 중에서 조국이 잘못한 거지, 빨갱이가 나쁜 건 아니다.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거야. 사회주의를 문재인이 잘못한 거지 사회주의는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극진히 모셔서 공천도 주고 자문위원으로 하니까 한동훈은 새빨간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이, 우리도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염색이 되잖아요.
세뇌가 좀 되잖아요. 이게 주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동훈이는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염색이 좀 됐다. 세뇌가 돼서 나도 모르게 좌파가 좀 영입해야 우리가 좀 커지겠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쏘갔다고 저는 좋게 해석하면 쏘갔다. 아니면 통찰력이 없는 바보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누르면 똥인지 누르면 된장인지 아는데 그걸 맛을 봐야 알아요. 딱 냄새 맡아보면 딱 아는데 딱 모르니까 지도자감은 아니래서 지금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다. 자, 이제 신혜식 대표님. 오늘날은 예.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어. 안 보여.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혁명 공약을 보면서 느낀 건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 그리고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그때 상황은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고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북한에 밀렸던 게 너무나 분명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의롭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상황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이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누구나 분배의 공평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너무나 적절했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쪽에서도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풍요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맞았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쁘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봤냐 네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를 제대로 느끼고 지금처럼 발전돼서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멸망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위대성을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전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너무 부패하지 않았냐. 너무 자본주의적인 또 그리고 일부 특정인들이 권력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 거기에 대한 분노로 젊은이다운 분노가 아니었었겠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갱이냐 아니면은 뭐 자유민주주의자나 이렇게 분할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건전한 생각이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와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악의적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혁명 공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이것이 나가야 될 방향인지를 깨달았는지가 나오는 게 단지 혁명 공약이 아니라 첫 번째 보면 반국을 국시로 삼는다. 즉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자유연대를 강화시킨다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정확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패 구조를 바로잡겠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고. 다섯 번째,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위해서 전진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이 달성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이걸 보게 되면요, 혁명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개념 속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혁명이었다. 단순하게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은 아주 심오했고 그 고민은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그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좌파 새끼들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였다. 그것도 알았냐?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또 친일파라 그래요. 그렇죠.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친일파라 그러고. 기가 막혀. 해방 이후에 그 치열한 이념 전쟁 속에서 있지도 않았던 놈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어봤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봤고 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정말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네. 강냉이로 죽을 써서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지금 국회 안에 드글드글 하고 있다는 거. 죽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국회. 그게 여야가 다 같다는 거죠. 이렇게 참 슬픈 현실에서 우리 광화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더 강력하게 우리 광화문 투쟁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 선거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지금 드디어 붙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로 나온 4명, 4명이 다 보면은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사람들 보면 네. 4명이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학교 다닐 때 네. 공통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그 사람들 다니던 시대에 데모하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 4명 다 데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 있으면 오세요. 내가 사갈게. 원실에서. 데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간혹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슷한 또래인데 아, 딱 보면 네. 다들 데모에도 도서관에 가서 딱 공부만 하고 끝나면 집에 딱 가던 애들이 있었어요. 네. 딱 그런 애들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내가 우리 지금 솔직히 좀 찌질하다고 치부했던 애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학교에서 데모도 해보고 또 학교 전에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학교에서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성이 결여된 공부만 하는 찌질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신 개인적으로는 각종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뭐 검사가 되고 하면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요. 네. 또 저 사람들 보면 서인은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윤상현이만 다르지만 그렇지. 그 사람도 뭐 저기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난 거고. 그래서 저 4명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문제구나 하는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도 결여돼 있어요. 자기의 살아온 사회적 경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보수를 공부하는 척 흉내내서 일하니까 야당들이 맨날 유튜브 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기본적 지적 수준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회적 인식 수준은 굉장히 저열해서 현 사회에서 보수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지난 대선에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한테서도 거기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돼가지고 요 보수요 저는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때리치고 놀라면 나처럼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일찌감치 나와야지.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탈당해가 나왔어요. 근데 뒤늦게서 거기서 다 배제된 삼류들이 좌파 삼류들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한동훈이가. 제가 한동훈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용인 그 화성시청에 네. 그 중국 조선족들이 시장실을 들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리는 공무원을 4명을 팼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심하게 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번에 아리셀 그 리튬 배터리 공장에 불났을 때 네.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 2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조선족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직계 좀비소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친인척 지인까지 우리 만주에서는 이 가족 관계가 깊다면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화성시청이 비용이 불과 한 열흘 조금 넘었는데 6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숙식 비용만. 아하. 식당하고 뭐 호텔 잡아서 살아있는데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 리튬 배터리 회사에 구상권 청구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네. 이제 그 돌아가시라. 어제까지만 해주겠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은 그래서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 하니까 달라들어서 팼어요. 근데 그 뒤에 민노총하고 좌파 그 세월호 붙었던 애들이 다 있어요. 자, 단원 파출소 안산의 소장이 그 분향소를 차리니까 허가 받았냐니까 허가 안 받았대. 그래서 분향소는 국가를 위해서 좀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차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소장을 갖다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가 언론에 흘려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사과했어요. 어허. 자, 여기에 한동훈의 책임이라는 건 저기에 가서 일한 사람들요 전부 불법 파견 근로고 이 고용 허가 특례를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근로했어요. 작년에 한동훈이가 12만 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데려왔고 아. 떠들썩하게 자기 공이라고 전라도 다니면서 떠들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그리고 올해는 16만 5천 명. 이야. 두 해에 30만 명 가량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4명이서 그 문자 가지고 쌈박질하고 자빠진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네. 저것들이 어디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득권 사회에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 세상을 저것끼리만 기득권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 것들이 어떻게 국민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중에 누가 돼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고 박사님. 저 중국에서 만약에 저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으면 저 이번에 완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저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못된 것만 금방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정당에 이제 후보 4명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실 이거 이끌어갈 수 있는 체질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 저 황장수 대표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저는 4명 중에 원희룡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원희룡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릴 때 해요. 예. 학원도 못 다녔거든.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 집이 밑바닥에. 저 중문에 있는 그 산골인데. 그 저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 예, 뭐 가장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고, 그리고 그때 아주 저 소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지금 원희룡이 이제 그때 한 4살 땐가 그 리어카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그 발가락이 완전히 절단 지경이 됐는데 그걸 제대로 고칠 만한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가 생겨서 군대에도 못 가거든요. 아. 그 발가락에 그런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는 것이 늘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육체적으로 극복한다고 마라톤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뭐 여러 번 완주를 하고 하여튼 뭐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독한 사람이죠. 아니 저 흑수저는 맞기는 맞아. 예, 그 흑수저예요. 네. 흑수저고 네. 또 대학 다닐 때도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데모만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데모만 했어요. 데모만 하고 노동운동. 아니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데모만 하면 예, 되겠어. 아니 그 데모만 했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해서 갑자기 딱 접고 사시 시험을 봐서 6개월 만에 수석이 된 거예요. 참 천재는 천재야. 다른 사람들 뭐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나서 검사 생활을 딱 5년 하고 또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 검사 해갖고 부산에 그 저 조폭 때려잡고 마약 때려잡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현장에 나갔다 그래요. 아 판사 안 하고 검사했구나. 예. 아. 근데 그렇게 맨날 도둑놈 강도 잡아봤자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룰 메이커가 돼야지. 룰 테이커가 돼서 백날 고생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룰 메이커는 입법자니까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들 그 당시에 이 김대중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 데모했으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는 원희룡이하고 김민서이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됐는데 원희룡이는 맨날 데모하고 노동운동을 해서 김대중이 쪽에 갈 거다. 김민석이는 뭐 저 서울 그 저 깍쟁이처럼 생겨가지고 아마 그 이해창 쪽으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갔어요. 아. 거꾸로 갔는데 이제 원희룡이가 그때 이해창 총재의 영입제의에 그 응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향선언과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좌우 양쪽으로 균형 있게 세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보수 쪽이 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고 좀 낡아서 그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이전에는 저 노동운동한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정치 입문을 하면서는 보수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의 몸을 지금부터 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 후로 25년 동안 이 사람이 당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맨날 혁신하자 하니까 비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류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는 원희룡이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그 경로나 이 결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사람은 딱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개 없어요. 딱 두 가지 미션. 하나는 대통령 지켜야 돼요. 아,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8년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호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뺏기고 보니까는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조건 지켜놔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파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지키는데 네, 두 우리도 번째는 예. 이걸 지키려면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곧 촛불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화문을 점령하려고.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종북주사파들이 광화문 들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올 때 맞짱 뜰 수 있냐 국민의힘이 잽이도 안 될 거라고요. 겁이 나서 나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손잡고 같이 싸워줘야 돼요.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판을 짤 수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손잡고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 넷 중에 원희룡이 유일합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도 안 오는데, 아직. 아 이거 뭐 전화해서 뭐예요? 아니 이심전심이지 뭐. 저 당선된 뒤에 이제 올라가려는가 보다. 아니요. 그 이제 이 시대 흐름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평소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까? 우리 이병구 대표랑 전화 통화합니까? 맞아. 무슨 우리가 뭐 저 시나리오가 있어요,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4시에 모여갖고서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천자들이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탄핵이 임박했다. 좌파들이 촛불 들고 곧 나온다.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4명 중에서는 원희룡이 제일 그 기준, 그 미션에 가깝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규 박사님. 네. 열 받아서 말이야. 저 당 대표를 제가 다 쓸어내버리고 대표님이 그냥 당 대표로 나가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뭐 그릇도 안 되고. 아니, 요즘 아니, 전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뭐 의향도 없고요. 가발을 하나 사서 쓰셨으면 좋겠다. 가발 얘기를 하고 내가 한 뚜껑이냐? 한 뚜껑 열리네. 아니, 그래서 모자란 가발로.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그러게요. 사람들이. 예.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윤석열 신드롬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광화문이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네. 이 문재인 뭐 조국 이재명 뭐 이런 이 흉악한 놈들을 뭔가 해결해줄 깡다구. 한 달 안에 깜빡 넣을 줄 알았지. 아,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기대했어요. 그렇지. 아, 저 사람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신드롬이 일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그거에 이제 미흡해서 우리가 좀 실망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안 돼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의 당대표는요, 첫째, 저는 두 가지 고성국 박사 좋은 주문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첫째는요, 아까 윤석열의 그 깡다구를 기대했듯이, 저는 건달기가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에게 건달기가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이제 이거 뭐 술도 잘 먹는 데다가 뭐 폼도 막 이러고 죄송하지만요. 엎었고. 윤석열은요
사법고시 9번 떨어진 것이 네. 전화위복이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인생 공부를 한 거야. 그나마 조금. 그나마,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우리 이제 여기 5명 중에서 네.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일 그 건달기가 있거든요. 아, 아니 목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사에 이 눈비도 좀 맞고 단맛 쓴맛도 좀 알고 그건 알아요. 통찰력이 있고 그건 맞아요. 용기 낼 때 진짜 감옥 갈 각오로 용기도 화끈하게 내고 3번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빡. 이런 건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우리가 기대했는데 조금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켜줘야 하고. 근데 그 옆에 간신배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쳐내야 돼. 쳐내야 돼. 근데 지금 4명 중에서 가장 건달기가 있는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희룡의 측근들 친구 중에 측근이 있어요. 2명을 제가 실제로 원희룡이가 건달기가 있어요? 있어요. 오. 측근 2명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 측근 2명인데 둘 다 제가 잘 아는 동생들이에요. 건달기 있는 애들이에요. 반건달 같은 애들인데 아니 물론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의리 있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국힘당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지만 이렇게 뭉쳤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첫째고 두 번째는 원희룡 자체도 건달기가 좀 있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어렸을 때 고생해서 그런지 약간 그게 있어요.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깡다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4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강력한 이 언어를 구사한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한동훈만큼만 부정선거 아무 얘기 안 했고 나머지 3명은 다 얘기했어요. 아니, 좋은 데로 안 가고 저기 저 이재명하고 붙들어 싸우러 가는 걸 보면 끼가 있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워딩이 가장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원희룡이가 뭐 특검이라고 그럴 특검 얘기도 나왔고요. 뭐 윤상현이도 나왔지만 특검 얘기라든가 청문회 얘기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려잡을 수 있고 심지어는 홍수환 형님도 얘기했지만 야 선거하면 뭐하냐?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그거 다 답이 나와 있어? 그거 뭐하러 전당대회 하냐? 선관위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못 믿잖아요 선관위를. 이거 제도 개선이라도 끌어내고 수사라도 이끌어낼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부정선거와 싸우는데 넷 중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두 번째는 건달기 이 깡다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로는 적임자다 이렇게. 아니 저 신혜식 대표. 여기도 건달기 있어요. 신혜식 대표님이 저기 최고위원으로 그때 들어가려고 한번 저 신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저놈들은 신혜식을 왜 그렇게 겁먹어요? 저놈들이 왜 그럴까? 저를 겁먹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 제야,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이라고 그럴까 이권을 뺏어간다. 경쟁자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위험하면 또 힘들면 찾게 되고 이게 참 국민의힘과 이 보수 애국 세력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면 좋은데 가까이 할 때마다 광화문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험하면 달려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좀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까지 참 그래도 광화문하고는 참 이렇게 끈끈한 사람들이에요. 연설하는 거 보면은요. 나경원 참 잘합니다. 윤상현 의원 많이 늘었어요. 탄핵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핵 때 저 단상에 올라오려고 차 연설 시켜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연설 많이 하셔갖고 아주 연설 잘하시고 역시 광화문에서 굴러야 돼요. 그래야 연설을 잘하는데 원희룡 후보는 아무래도 광화문에 좀 덜 나왔죠. 제주도 지사 하시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맞아요.
쭉 보니까 저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굴 더 띄워주고 싶지도 않은데 네. 다만 지금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다, 거기에 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깊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으로 좀 함께 가주는 것이 맞다. 저는 솔직히 저는 뭐 원희룡을 방송에서 지지하고 찍으라고 하지만 누가 된들 네.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다 그래도 지금의 광화문 세력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건 굳이 선택한다면 현재는 원희룡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늘 터졌어요. 뭐요? 예. 바로 이 여론 조성팀 운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뭐 이거는 경인선이네. 이건 지금 한동훈 특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 자녀 입시 문제는 이거 밝히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에 타격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한동훈까지 가더라도 한동훈이 지금 포렌식을 해서 휴대폰에서 뭐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다만 다 정황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고 그거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공격하려고 하는 정치적 진짜 야비한 특검인데 지금 터진 한동훈의 여론팀 그 공작이랄까 여론팀 운영은 네. 지금 장해찬이라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오늘 전 최고위원이죠. 오늘 그 내용을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일단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걸 시킵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데 심지어는 오늘 그래 자신이 공무원을 통해서도 그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 댓글 내용을 올렸어요. 충격적이게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엔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자신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을 수 있게 여론 조성을 해달라. 야, 이렇게 되면 또 선거 개입까지 터져요. 그건 경인선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드루킹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깜빵이 예약돼 있어요, 이건. 증거가 나와 있게.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이가 낸 그 댓글은, 지금 오늘 그 증거로 내민 거는 실제로 실명이 있다는 거고 자기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올 수뿐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너무나 명백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간에 공무원이 있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한동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뿐이 없는 와. 상황이다. 그러면 한동훈을 뽑는 순간에 특검에다가 지금 이 댓글팀 운영, 예,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경찰도 하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직권으로. 이재명이 저는 재판받아 다녀야 되네. 자, 그러니까 이 참 웃기긴 해. 대통령은 탄핵 가고 당대표는 깜빵 가고.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장해찬의 폭로로 인해서 그냥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국민이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가는데 당대표 깜빵에 간다? 그것도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가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요 진짜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과거에 그 돈봉투 사건은요 이게 잽도 안 되고 차떼기 사건도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선거를 해봐야 뭐든지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자 황장수 소장님. 예. 황장수 소장님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동문인데. 저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본인이 서울대 나왔어요. 저는 서울대 간판으로 한 번도 먹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서울대 빚을 전 것도 없고 네.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을 하여금 이 사회에 엘리트로서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하게 네.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면서 삶의 철학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입시켜주는 분위기가 없어요. 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 가족 중에도 서울대 출신 많은데 예. 확실히 걔들은 보면은 용기가 없어. 용기를 없죠. 없고. 네, 용기가 자, 없고. 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실패하면 총살 당할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런 배짱이 그렇게 있어야 되거든.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를 한번 바꾸어서 이걸 갖다가 변화시켜 보겠다. 그렇죠. 자기 목숨하고 바꾼.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니 예. 박태준 자네를 내가 혁명동지에서 빼놓은 이유는 자네한테 맡기려고.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예. 그런 정도의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라를 주머니는 정치의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자, 진짜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4명 중에 한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되겠죠.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일단 싸우는. 원희룡이가 쌓아봤으니까 아. 제일 원수를 졌죠. 아,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전체에 원희룡을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 대통령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원희룡이 똑바로 처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보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고 이 길거리 아스팔트 보수가 뒤통수 맞고 도와주고 뒤통수 맞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요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에 네. 부정선거도 문제지만은 네. 총선을 앞두고 생겼던 언론의 이 공작, 예? 이 공작이 저는 과연 보수 진영하고 무관할 건가? 난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유통일당 찍는 사람 중에 민주당 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좌파 공작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딱 총선 말미에 일어나서 한 3, 40만 표를 날려버렸어요. 마치 돈 받아먹고 사람 꼽아넣는 그런 정당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조용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작들이 자행되는 부분에 저는 기득권 보수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명 중에서 누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명 중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아스팔트 보수와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켜가겠는가를 선언해야 돼요. 선언 안 하면 내 놈 다 똑같은 놈이에요. 자, 눈치 본다고 목사님한테는 밤에 전화하고 뭐 밤에 오고 이런 놈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끼리 뭐 누가 되든지 해서 쌈박질해서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좌파 자경화가 안 된다. 난 그건 동의를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자기 부부가 이지경까지 둘이서 다 만들어 와놓고 끝없이 우리 보고 지켜달라고 우리는 뭐 천민입니까? 맨날 그 노가다로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부부터 과연 그 비겁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을 믿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경화를 반대하는 아스팔트 애국자들을 믿고 버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문제에서 당당하게 나와야죠. 지난번 총선 치니까 이재명한테 사람 넣어가지고 부부끼리 골프 치자. 그 사람입니까? 참나. 자, 고 박사님.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여기 당 대표들. 그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잖아요. 네, 이겨야지.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넷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일 낫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옥에 못 집어넣었을 때 3년 후 대선에서 이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죠.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다. 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 염원을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거 하라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승진 그 임명하고 총장 임명해 줬잖아요. 그렇지.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이 손끝도 못 댔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이재명이 손도 안 댔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원석이 곧 이제 나가고 새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 종북 주사파 이재명 세력이 검찰을 아예 공중분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검찰도 지금 분기탱천에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우선 이재명이 집어넣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원내 대표하고 검찰총장이 할 일이고. 그럼 당 대표는 뭐냐? 감옥 보내기 전에 먼저 탄핵당하는 걸 막아야 돼요. 지금 탄핵을 먼저 당할지 감옥을 먼저 보낼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108명 중에 8명만 꼬시면 내일이라도 탄핵 국회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박해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 당대표가 될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가장 유능한 대표가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해도 이거 못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이 책임을 져야 될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해? 저는 그 점에서는 원희룡이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저는 진정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4명의 후보 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진정성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2년 전에 경선 끝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네. 홍준표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유승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시 경선했던 사람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겠지. 유일하게 원희룡만 백의종군 하다시피 도와줬어요. 그것도 직급 낮춰서 본부장으로 갔어요. 경선했던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가지 그랬구나. 그걸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으로 누가 갑니까? 원희룡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국토부 장관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갖고 백자 선언하면서 초유의 전면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원희룡은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다른 선택의 카드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비로소 그 과정에서 원희룡의 대권 구도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이 현재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가장 잘 싸울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5대 유튜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각자 개인들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이범규 대표님, 네. 저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네.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원희룡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이 있고,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차악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최선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미리 무너지면 임기 전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를 임기까지는 최소한 보장해주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원희룡이가 됐든 아니면 뭐 제3의 이재명을 잡아넣는 영웅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됐든 우리가 야구에서도 보면 마무리 투수도 있고 중간 릴리프가 있잖아요. 그렇지. 요번에는 마무리가 될지 중간 릴리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하는 심정, 최악은 피하는 심정. 최악이라는 건 이제 말 안 해도 나와 있죠. 그렇죠. 뚜껑 일단 나와 있으니까 네.
뚜껑 열리면 안 되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봐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고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게 모아지는데 원희룡 쪽으로. 네. 근데 원희룡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려면 이제 화끈하게 해줘야 돼요. 이 그동안에 이제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를 그동안에 하면서 조금씩 진보되는 것 같아요. 뭐 좀 깡다고도 조금 진보되는 거 같고 네. 정치 감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시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버금가는 진짜 걸출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당신이 무슨 뭐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 무슨 뭐 그거 다 하나도 그 도움되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망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깡다구로 못 낸 것도 있어요. 내가 1등인데 이것 때문에 여태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도 있어요. 조금 비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승만 박정희를 연구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용기 죽을 까고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이 차선이라든가 최악은 피하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원희룡인데 네. 원희룡인 명심해라. 여기서 뭐 또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지지해줬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목숨 건 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각오를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신원식 대표님. 누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제 저는 거꾸로 네. 누가 제일 못 싸울까를 보면은 네. 답이 딱 나옵니다. 예. 한동훈은요, 일단 특검에 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진중권이에요. 아니 지금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 한번 시간 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그쪽으로 붙었구나. 아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동훈의 상황은 진중권이고. 예. 그렇구나. 자, 좌파에게 먼저 사과하고 기대고 정책적으로도 좌파에게 약점이 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여론 선동과 관련된 이 팀 이걸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는요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협조해야 돼요. 깜빵 가기 싫으면. 근데 그걸 모르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한심하게.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것보다 가장 못 싸울 수뿐이 없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불행이자 현실이다. 누구를 우리가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1등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50%가 넘는다. 나경원이는 12%, 원희룡이 10%, 윤상현이 2%, 다 합친 거를 보다도 한동훈이가 높다. 5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예. 여론조사가 어쨌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 여론조사는 일반 민주당까지 다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여론조사하고 국민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 지지층은 더 높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이 시국을 타개할 것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이재명과 협조하고 국민의힘을 망쳐먹을 사람을 뽑냐라는 선거가 돼버렸으니 우리 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를 보는 것 같다. 정말 슬픈 선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럼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저는 또 이것도 하나 또 좀 달리 봐서 누가 광화문과 관계 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 싸우기 위해서는 동지들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지네들이 싸운다는 거죠. 광화문은 맨날 필요할 때만 와갖고 니네들 광화문 지켜줘. 힘들면 같이 동지처럼 해줘. 자기네들 좋아지면 적이고 정광훈 목사님 아가리 닥쳐라. 이건 진짜 국민의힘 어디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김기현 때.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재명하고 싸울 것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누가 광화문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연설할 때 정책 공약에 도대체 보수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봤는데 딱 한 명만 얘기했어요. 원희룡만 얘기했어요. 보수우파의 관계를 지금처럼 놔두면 안 된다.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맥입니다. 싸우는데 전투하는데 병사들 없이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광화문에 저기 촛불 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100명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당원들 모여라 해봐야 겨우 5,000명 모입니다.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에 원희룡이 그만큼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맥을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알아야 되는 게 한동훈이 뽑는 순간 그냥 보수 우파는 손들고 이해찬이 말대로 20년간 아니 50년간 그냥 민주당에게 정권 넘겨줄 생각하고 뽑아야 됩니다. 이번엔 거꾸로 우리 이 박사님부터. 네. 근데 왜 그 김경률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뭐 진중권 이 사람들하고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한동훈이가? 저희 우리 지금 4명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린 절대로 못 헤어지지.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이념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다 전체가 같은. 피가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가끔 밥도 사주시고 하니까 이게 밥은 내 친구가 더 많이 사죠. 아니 그게 네. 이게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네. 왜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같이 뭔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고 네. 뭐 의리가 용솟음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똑같아요. 네. 우리 5명이 뭉친 거하고 네. 김경률, 하문경, 한동훈, 그다음에 진중권, 네.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안에 누구냐? 김영동인가 뭐. 김영동. 그 무리는 5명, 6명이 만나면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코드가 같고 피가 같은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전화위복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네. 잘 된 게 이제 국민들 보수들이 정신 차리고 국힘당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그만해. 이제 국힘당 여기서 사요나라. 아디오스. 끝내는 거고. 오히려 잘 됐다. 끝내고 한동훈이가 안 되고 원희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끝납니다. 아하.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당대표가 한동훈이 안 되면 한동훈과 함께 그 좌파 비스무리한 정치 세력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민주당으로 가겠지. 민주당 가든 안 가든 아주 우파에서 어지럽히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광화문 세력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저 꽃놀이 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 박사님. 네. 왜 못 헤어져요? 김경률하고 저기 진중권하고 우리 왜 못 헤어져요? 예, 이봉규 대표가 아주 재밌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 비유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목사님이나 저희 우리 5대 유튜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동맹이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밥 안 사줘도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또 개인적으로 그 가끔 좀 서운한 밥 게 사준 있어도, 적도 별로 없어. 서운한 게 있어도 네. 우리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입니다. 그렇지. 각자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그렇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도 그렇지. 필요하면 광화문에서 모이고 이렇게 너하라에서 모이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가치 연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동맹을.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무슨 이념이 있는 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념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념이 없는 자들이고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이나 장동혁이나 김영동이가 무슨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아. 좌파 경향성, 뭐 친중 경향성 또는 이해관계. 나는 완전히 좌파로 보이는데. 그 제가 보기에 얼치기 좌파들이에요. 얼치기 좌파예요. 예. 그 진짜 좌파는 지금도 그 수면 하에서 암약하지 저렇게 내대고 관종들처럼 자꾸 이름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얼치기 좌파들이고요. 그러니까 저자들과 한동훈이는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데 계속 데리고 가려 그러면 자꾸 뭘 사줘야 돼. 예. 밥도 사주고 뭐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 이해관계로 뭐 자꾸 해줘야 돼.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걸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가 술도 못 먹는다. 저는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술 마시면 저는 죽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술자리는 제가 에이, 하지 그런 않습니다. 큰 인물이 안 되겠다. 아니, 뭐 저는 작은 인물도 못 아니, 나는 목사만 아니면 나는 완전히 1차, 2차, 3차까지 갈 저는 가려고 그냥 그러는데 좀 말이야. 목표가 소박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술을 마시면 죽지만 술자리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관계니까. 근데 한동훈이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이념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로 묶인 것 같은데 이해관계로 묶이기 위한 스킨십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저것들이 각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는 필요할 때까지만 한동훈이 이용해 먹는 거고 김경률이는 필요할 때까지만 한동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장동혁이나 김형동이나 언제든지 아이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설 자들입니다. 그것은 한동훈이가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한동훈이도 언제든지 이자들하고 돌아설 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왜 이게 세게 보이냐? 저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우리나라 조중동이 문제예요. 맞아요. 이것들이 밤의 대통령이었다가 이제는 낮의 대통령까지도 해. 내가 오죽하면 자유일보를 만들었겠어요. 아니, 한 달에 5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정말 보세요. 아, 한동훈이를 이거 정말 조중동에서 띄워주지 않으면 저게 왜 뜹니까? 참 기가 무슨 막혀. 실체가 있어서 뜨냐고요. 기가 막혀. 아무것도 아니거든. 기가 막혀요. 예? 아니 진중권이나 김경률이 같은 그 정치 백수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게 왜 맨날 뉴스가 돼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건 조중동이가 한동훈 세력하고 손잡고 지금 뭔가 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준석이 띄우듯이.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밤의 대통령에서 낮의 대통령까지 다 해쳐먹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조중동이 특히 조선을 보세요. 참. 4월 10일, 4월 10날 선거 끝났죠. 예. 4월 10일에 조선일보의 최고 논객이라는 양상훈이가 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칼럼에 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총선 참패 직후에 조선일보의 양상훈이가 그렇게 칼럼을 딱 쓰면 이 선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말아먹었다 이거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한동훈이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책임이고 그때부터 윤석열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조중동이 문제야. 네, 그래서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허접한 것들인데 조중동과의 그 깊은 커넥션 때문에 지금 저렇게 허장성세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는 얼마 안 있으면 곧 드러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는 진중권하고 또 김경률하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황정수 소장님 같은데 안 그래요 혹시? 가까운 게 아니라 네. 진중권이는 저하고 네. 2012년 그 대선 그 안철수 토론에서 네, 그때 뭐 수백만 명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사막류의 토론이라고 그때 네. 이제 안철수 아. 검증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안철수 딸이 미국에 호화 유학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중근이가 네. 내 딸 아닌데요 이러면서 중간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진중권 아니 나는 씨- 사이가 통한 줄 알았더니 진중권 씨 아니구나.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네. 얼마나 당적을 바꿨는가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 또 그런 민노당 게 입당 탈당, 진보신당 입당 민노당에 네.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정의당 입당 탈당. 정의당에 예, 얼마 전에 또 녹색 정의당도 또 입당했다가 세상에. 그리고 지금 유호정이라고 옛날 정의당 출신 희한한 여자 하나 있었죠. 네. 지금 그 이번에 그 누구야 이준석이 당에 네네네네네. 떨어졌어요. 어. 유호정이 그 후원회장입니다. 카하. 그러니까 아. 진중근이가 네. 이 좌파 내부에서 그 주사파 이런 쪽에 이 아니에요. 네. 유학을 갔다 와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좌파 내부에서 진중근이가 항상 이 마이너함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2012년에는 자기도 주류로 한 가보겠다고 네. 문재인 대선 때 아. 자기가 소속된 그 이 정의당을 그때 보니까 그때는 진보신당에 아. 탈당을 하고 어허. 공개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네. 지지를 선언했어요. 어허. 그랬는데 문재인 되고 나서는 또 어. 좀 주사파들은 진중근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또 소외됐어요. 어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때 검찰총장이 이제 자기하고 같은 동양 대학에 조국 마누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마누라하고 진중근이하고 같이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조국을 수사를 하니까 딸 문제로. 그러니까 진중근이가 윤석열 편에 섰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뀔 때 이제 이분 둘이 보면 김건희 그분하고 둘이 통화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그래서 윤 정권 들어서서 진중근이가 한국 최고의 언론 권력이 됐죠. 자하. 진중근이가 아마 방구를 끼도 진중근 씨 방구 끼셨습니다 하고 언론이 소개할 만큼 진중근이의 농담도 다 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막히네 정말. 그러면서 이 올해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 진중근이가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 짭짤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윤석열이 이제 맛이 좀 가다 싶으니까 갈아타야죠 또. 하하. 그러니까 몸은 좌파에 두고 이 권력의 갈아타기를 지금 이제 한동훈한테 갈아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교수나 제대로 하지. 어차피 좌파에 붙어서는 진중근이가 할 로가 없거든요. 그 진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싶은 그렇지 게 순서가 됐어요. 진중권의 이 시민사회 활동, 정치 활동은 안티 조선으로 시작합니다. 안티 조선 운동을 하는 농객이었어요. 아. 조선일보는 이 안티 조선이 정말 껄끄러운 예, 자신의 구독자를 감소시키고 네. 이미지를 쇠락시키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안티 조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왔고 진중권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안티조선이라는 그 이제 구시대적인 운동이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진중권을 영입합니다. 진중권을 이제 조선일보에 종종 농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코멘트를 따기도 하면서 이제 콜라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티조선마저도 우리 편에 섰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띄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를 띄웁니다. 보수는 올드하다. 새롭게 나가야 된다. 그때 바로 또 영입해서 띄워줬던 게 바로 신지호였고. 예. 그리고 이제 MB 정권 들어오면서 야 이거 재미를 좀 봤다 해서 적극적으로 좌파 주장들을 조선일보가 담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진중권이가 뜨고 그러면서 진중권이가 언론 중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조선일보가 길을 열어줬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저는 고성국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한동훈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을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이번 총선에서 조선일보는 세석의 의석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 장악했단 말이죠. 정보의 보고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정보와 국회의원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죠. 조선일보 생각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 아이 무슨 말이야. 그건 탄핵을 박근혜 탄핵으로 가장 득본 집단이 어디냐?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탄핵 때 조선일보의 TV조선의 이 부흥기, 야 이거 뭐 거의 JTBC와 맞먹을 정도로 부흥을 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JTBC는 몰락했고 TV조선은 엄청 떴습니다. 뉴스 시청률 1위였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의 호황을 다시 한번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뭐 언론이야 야당지가 훨씬 좋습니다. JTBC 문재인 정권에 폭망했죠. 조선일보가 더 잘 나가고 지금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JTBC가 조금 살아나고 TV조선이 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살아남는 방식은 보수를 이용해서 살아남는데 과거에는 보수의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야당지로서 짭짤한 이득을 누리고자 결국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서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 이 판을 뒤집어야지만이 조선일보가 활력이 생긴다. 전 그래서 조선일보의 한동훈 띄우기는 결국 보수 멸망
그 자신들만 살아남겠다. 니네들이 죽든 말든 그런 아주 저열한 꼼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층에서는 우리 판을 뒤집어야 된다. 이 판 갖고는 우리 신문이 유지돼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팽배하다는 제보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순간 탄핵 플러스 보수 멸망, 예. 조선일보 20년 야당지 만들어서 조선일보 배만 불릴 것이다. 조중동 배만 불릴 것이다. 이거 우리 우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밤에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말보다 밤에 깡패가 됐다고 그럴까요? 예, 윤락업소가 된 것 같아요. 꼭 하는 짓거리가. 자, 저기 다시 황경수 대표님. 그 지금 현재 이게 저 국민의힘 정당의 또 대표들이 그 각자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 토론하는 거 보셨죠? 뭐 저는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라 사실 분석이 안 맞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거 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예 자극적인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김건희 여사님요. 예. 작두의 목을 잘라도 되나요? 작두에 그 목을 자릅니까? 그 저기 그 김경률이가 그랬잖아요. 마리아 아니, 안토아네트. 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되면 되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워하는 이유가 된 거는 네. 본인이 자초한 건 있어요. 근데 미운 감정이 든다고 네. 작두에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또 대통령 부인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최순실의 정치 개입을 갖고 이렇게 다루는 거는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다르지.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보면 부부간에 같이 다니고 행사에도 같이 나타나고 어차피 한 몸인데 뭐. 예. 그래서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 부인의 정치에 대한 개입은 어떤 정도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심판할 때 대통령도 보기 싫지만 대통령 부인 보기 싫다고 심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고 심판으로서 끝난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형사적 책임이 확인이 되면 이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처벌받으면 되겠죠. 네. 그런데 현재 뭐 형사적 책임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소가. 물론 뭐 야권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수사를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가장 그 공격을 할 대목은 뭔가 하면 딴 거 아니라 윤 정권의 탄핵은 김건희한테서 온다. 그리고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문자나 전화를 너무 많이 했다. 여기저기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폭탄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폭탄이 터질 때까지 계속 탄핵 공세를 하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지금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의 재료들 갖고는 탄핵 못 시켜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부터 국정원 마비부터 지금 국방 마비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부부의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몰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는 이제 김건희한테서 녹취나 문자에서 또 다른 폭탄이 나오는가 그걸 갖다가 지금 겨냥하고 그때까지 두들겨 보자. 나올 때까지 두들기면 머지않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청문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요. 결국 그 폭탄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자, 고 박사님. 네. 지금 결국 저 청문회가 결의가 됐죠. 청문회 제목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 네. 예, 탄핵 근데 거기 뭐 증인으로 뭐 30몇 명을 39명.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거죠. 국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탄핵 결의안이 아니고요. 탄핵 지금은 청문회를 하지만 예, 탄핵을 해달라고 국민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예, 심의하는 거죠. 때문에 네. 이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다만 청문회.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이제 일조할 거예요. 그래서 그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을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 보수파가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역풍을 아주 단단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더불어민주당 전국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충분히 무르익기 전까지는 섣불리 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당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탄핵을 하려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고리로 잡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이 좀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팠죠.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실은 후보는 윤석열인데 공격은 김건희가 많이 받는 이런 대선이었어요. 맞아요. 예, 주로 공격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털고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털고 털어도. 그래서 이제 전국 수사파들도 이게 김건희 여사를 털어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고 그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좀 작전을 잘못 짠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쪽으로 바꿔서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격은 집중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좌파들은 이제 김건희 특검은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여기에 집중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김경렬이가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하하. 그때 김경렬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갑자기 하면서 김건희 이슈가 다시 확 커져버렸어요. 그때 한동훈이가 예. 또 저 국민이 70% 동의하면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했잖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하루 이틀 뭐 머뭇머뭇하다가 김경렬의 발언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파들이 별 것 없어서 포기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하하. 공격을 이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가 오히려 다시 불질러버린 살려내 상황이 버렸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청문회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법사위가 하는 탄핵 소추 청원 청문은 이 자체가 별로 근거가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네. 이게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거냐? 증인 채택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나가면은 강제 구인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냐? 저는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증인 채택 아무리 되더라도 안 나가면 그만이다. 안 나가면 그만해요? 안 나가도 강제 구인 못한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강제 구인 예.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강제 규정은 있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안 내일 나오면 모레 가면 강제 구인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가면 가을에 국정감사가 근데 이거는 되니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청문회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어지겠네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현행법상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없어요. 사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그 장모는 일단 이 청문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이종섭 장관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다 증인 채택했는데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왜 그 청문회 법사위에서 할 때는 선서 안 했잖아요. 이거 다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선서 안 한 거거든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불리한 얘기를 강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 갖고 선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 경우에는 증인 채택됐다 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가면은 청문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결국은 시비는 뭐 청문회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결국은 이게 탄핵 결의안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겠죠. 가요. 쟤들은 왜냐면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카르텔을 형성한 조국이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들은 감옥 간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 목표는 이제 뭐 변함이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저는 지금 역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왜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우리의 강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세게 나가버려 차라리. 아니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 이게 김건희 여사보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뭐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진중권하고도 57분인가 통화를 하고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하고도 뭐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달을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우리는 그거 왜참그 최재형 같은 놈을 그걸 왜 참 그 저 사무실에 들여놓고 왜 그 파우치인지 뭔지 그걸 그 즉시에서 돌려놓지 그걸 왜 입장을 시키고 이래? 좌파만 잘 만지면 이제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네. 아니 그 왜 저 진중권 같은 놈하고 57분을 왜 통화해요? 답답하게 아주 죽겠어 아주. 열받아. 한동훈하고 뭐라 문자를 하고 왜 그래? 근데 네. 이 순수하게 접근한 이 실수가 근데 이게 실수가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지나면 다 나와요. 지나면 서울의 소리하고의 그 녹취도 지나고 나오니까 누가 당했냐면 서울의 소리가 당했어요.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이렇게 최재형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몰카 작전한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 저놈들은 우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진중권 건도 그렇고 문자도 이게 안 드러났으면요.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의 세력과 이 존재감은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자로 인해서 한동훈이 된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질 거고 안 되면 완전히 정치생명 끝나는 거고 이 문자 5건으로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을 한 건데 그게 소 뒷걸음질 쥐잡는다고 이 쥐새끼들을 잡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주고 있다 반대로. 그래서 앞으로 큰 해결을 이재명 잡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소 뒷걸음질다가 쥐잡는다고 뭘 한 건 해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신혜직 대표님, 결국은 청문회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예.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윤석열 탄핵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청문회를 열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서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만 명 이상을 받았다. 근데 뭐 그 주최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하던 사람들이고 그걸 받아주는 이유는 그 어처구니 없는 것. 중간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리가 풍선 날린 게 탄핵 사유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은 이유는 이 국회에서 쇼도 쇼지만 그 탄핵을 추진하고 광화문에 나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우리는 니네 편이야. 니네들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도 우린 다 받아줄 수가 있어.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해도 광장에 있는 저 촛불 세력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이유.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지금 계속 그 좌파들의 주장을 받아주는 게 바로 그런 점에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좌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인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본적인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우파들도 싫어합니다. 전통적인 우파들이 김 여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일정 부분 한동훈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우파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너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점보다 이 악마가 지속되면서 이 악마가 지속되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러면서도 계속 불쑥불쑥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 이런 것들이 실망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우파 내에서도 참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좌파의 악마로 보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부분을 정말 우리 애국 우파들의 어떤 그 심정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이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악마가 정말 악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우파는 뭐 당연히 우리 좋아할 거니까 윤석열 사랑해 줄 거니까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너무나 답답하다. 일단 내부적인 결속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당대표 뽑을 때 먼저 좌파의 탄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결속이 중요하다. 우리가 손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그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한동훈을 뽑는 순간 이제 그것은요. 이제 우리 공멸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너뜨리지 않아도 공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파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문자 부분 잘못됐죠. 당연히 그거 한동훈이 싸가지가 없고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진중권이 푹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파의 또 실망으로도 보이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른 거는 다 잘 나가는데, 세계 6위권까지 왔는데, 이 정치가들 때문에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열불난다 노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토크를 다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불나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말이지.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박정희식 5.16 혁명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D-Day로 정했습니다. 8월 15일 날 5.16 혁명으로 맞짱을 떠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정돈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위해서는 혁명은 혼자 못하잖아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가문광장으로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이게 살지, 안 그러면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황정수 소장님. 예. 내가 볼 때 이제는 혁명으로 아니고 하고는 이게 이미 벌써 대한민국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 나라 경제도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고 네. 소비도 거의 둔화되면서 경제도 지금 붕괴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좌파, 친북 주사파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다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블레스한 사람일수록 오블레스 그야말로 이 의무를 갖다가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생적사, 사적성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이순신 대통령이 배 12척 남았을 때 그때보다 윤정권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국회의원 108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뭐 이번에 총선하기 전에 뭐 국회의원이 짜다로 많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딜 칠까? 그래서 또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 갈 때까지 가보다가 안 되면 막 개헌한다고 그냥 내려놓을까? 임기 단축하고. 그러면 나라 망할 이런 뻔했지. 부분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 부부부터 솔직히 말하면 황장수야 이재명이 잡아봤자 이재명 비판을 저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튜브나 그만두면 되지 뭐 내가 깜빵 갈 일 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깜빵 갈 사람은 그 대통령 부부 두 사람부터 깜빵 안 가겠어요? 아니, 100%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딜이든 어떤 테러가 없이 이재명을 빨리 보내고 여기서 그냥 내가 맞아.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움에 최전선에 서겠다라고 본인들부터 각오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옛날에 취임하고 좋았던 2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그냥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탄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방 터지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싸움이 뭡니까? 총을 빨리 뽑아서 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오가 있어요. 8.15 때 뭐 다들 가서 잘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선 당사자 둘이서 그렇지. 사적생 각오를 해야지. 자꾸요 우리 보수에서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반성을 하고 대통령이 왜 반성 못합니까?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지켜자. 나부터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면 같이 싸워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죽든가 말든가 알아서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 자, 이제 시간 때문에 고 박사님 이게 다른 걸 묻는데 지난 2년 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이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고도의 상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무슨 말을 하냐로 국가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함께 우리 자유파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좀 혼선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무슨 저 권양숙이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깜빡 넣어야 될 예, 사람을. 뭐 김정숙이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 그래서 2년 전에 정말 문재인이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 무너지면 대한민국 바로 잡아달라고 그 국민의 뜻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뭐 정부 출범하자마자 뭔가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의구심을 다들 갖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는 됐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8월 15일 국민혁명대회에 대통령이 나온들 그게 뭐가 문제가 나와야 돼 진짜로.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딱 나와서 연설 한마디 5분만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국민들이 말이야. 수십만 백만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그렇지. 나오면 안 됩니까? 참 정말 더구나 맞아요. 저 국민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맞아요. 거기에 모인 국민들이야말로 2년 전,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세력이잖아. 그렇지. 아니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끝이지. 그 8.15 행사 어차피 세종문에서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연단에 살짝 들려서 예. 아니 대통령이 좀 그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저들도 다 알아.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누구 때문에 출범했냐? 강화문 자유우파 세력 때문에 맞아요. 출범했다는 거 다 알아. 따라. 아니 그런데 왜 그거 함께 못하냐고. 맞아. 아니 그렇게 하면 어디가 죽어요? 덧나요? 참.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정상들 다 자기 지지자들하고 가서 손 들고 맞아요. 소리치고 환호한다고요. 맞아. 아니 맞아, 지금 맞아. 미국 대통령 후보들 다 자기 지지 세력한테 가잖아. 오늘 집회를 굉장히 하죠. 예, 아니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희석되고 많이 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우리 자유파의 세력의 맨 밑바닥에 좀 찝찝한 게 남아 있어요. 찝찝해.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복잡하잖아. 예. 그냥 한 번의 액션으로 알아.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유파 지도자다. 그렇지. 이거 보여주면 돼. 그러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 그러면 바로 48% 바로 들어와 버려. 목숨 걸고 지킨다고. 바로 어디 들어와 감히 버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108명이 딴소리를 하냐고. 맞아요. 죽으려고. 맞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일 잘하셨어. 자, 저기요. 지난 2년 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이게 저 고성국 아. 박사 말에 저도 동감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아.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 방법은요. 외통수가 있습니다. 홍수환 형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가 카라스키야. 한 상대가 약한 거 예를 들어 서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만 왕창 때리면 되고 상대가 눈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 눈만 계속 때리면 되는데 눈 찢어졌는데 다른 데 가슴 때리고 백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저 외통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문제는 국힘당도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은 사악한 놈들이 아니에요. 300명을 한 방에 다 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부정선거 수사해서 선거 다시 하면 다 지금 국회의원 빠지단 놈들 싹 다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 의지만 있으면요 한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외통수 그냥 빡 때리면 끝나는 걸 갖다가 어먼데 양 때리 힘만 들고 때리지도 못해요. 또 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먼데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고성 박사가 얘기한 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 근데 그 기폭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만약에 저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광화문 난리가 날 겁니다. 8.15 때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져버려요. 뒤집어질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뒤집어질 거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돼도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도 그래도 뒤집어져. 국힘당은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져요. 맞아요.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 힘을 실어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부정선거 수사 지시해가지고 아니 고발 많이 했잖아. 그냥 판을 300명을 그냥 싹 다시 그냥 싹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외통수 찌르는 겁니다. 자, 우리 신혜식 대표님, 2년 전에 한 것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 더 잘할 가능성이. 근데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인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K-팝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팬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렇구나. 예?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로비를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야죠. 왜 엄한 곳에 가는지 국민의힘이 그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데는 안 가고 자기 싫어하는 데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잡아놨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 깔까봐 두려워서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사람들에게 자리를 줘야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해놓은 임기가 다 끝났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사장 임명하면 그 밑에 과장도 바뀌잖아요. 2만 개라 그래. 2만 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 채우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달려가야죠. 2만 개 중에 1만 개는 강화문에다 줘야지. 참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뭐 고성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 나온다. 당연한 건 게 트럼프와 관련돼서 얼마나 악의적이고 진짜 선동적인 보도가 미 주류 언론에서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트럼프는 자신 있게 맞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보금주의자들. 네, 그 사람들만 딱 잡으면 돼. 트럼프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 사람들의 메시지, 강한 메시지라도 다 받아갖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트럼프가 깊은 신앙이 없거든.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주 그냥 예배당 거기를 찾아가고 막 그래버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도 배워야 되고 K-팝도 배워서 진짜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면은 최대한 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난 2년간 어떻게 했냐? 사실 어제 같은 보도 정말 진짜 맥이 확 빠지는 겁니다. 아니 진중권하고 통화를 해? 한동훈이는 진중권한테 사과를 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대선 때는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맥이 빠졌는데 이젠 좀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지하가 보이고 땅굴 파고 들어가고 망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강하고 소신 있게 죽을 때 죽더라도 객소리 내고 죽어야지. 이러다가 죽으면 객소리는커녕 그냥 땅굴에 파묻혀갖고 얼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대통령이 자신 있게 간다면은 3년이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 희망의 포인트는 이번 전당대회다. 이 전당대회에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란 법은 있지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자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우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자, 저는 딱, 솔직히 3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딱 1분 남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탈당을 하라고 할까 안 할까요? 우리 황교안 소장님부터.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탈당해라.
제가 봤을 때 이미 두 사람 관계 끝이 났고요. 끝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 뭐 합리적으로 서로가 공존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권력에 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보다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옛날에 김무성이 박근혜 탄핵에 국민의 그때 당시 한나라당 62명을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우리 고 박사님. 만약에 탈당하라, 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을 때 탈당하라 그러면 자유통일당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주인이 왜 쫓겨납니까? 근데 아예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야죠. 저는 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받고 뭐 자유통일당으로 오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거기서 전면적으로 투쟁을 해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한동훈 세력을 다 쫓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저 홍준표 보니까 탈당 안 하니까 제명시켜 버렸는데 박근혜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면적인 정치 투쟁인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거다, 출당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야말로 세력적 싸움이죠. 진짜 우리 정통 자유파 세력과 그다음에 그 사이비 이 한동훈 세력이 당의 주도권, 당의 이 장악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이 더럽다고 그냥 야 우리가 나갈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때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다음에 탈당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왜냐면 탄핵시킨 다음에 지그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 놓고서 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가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른정당 만들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백기 항복하고 뒷문 열어주니까 쫄래쫄래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당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출당 요구를 받으면 저는 출당 요구하는 한동훈이건 누구건 이자들과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해서 쫓아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자유통일당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새롭게 하나가 되는 식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답형으로 시간 관계상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탈당 요구를 할까 안 할까요? 요구하고 나발이고 윤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탈당해서 국힘당 깨부시고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신당? 자유통일당과 그걸 하든 뭐 우파 다 해서 새로운 당. 거기는 그 배신자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싹 때려 부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진행 대표님 단답형으로 탈당을 요구할까 안 할까? 저 한동훈이가 되면. 민주당 탄핵 들어가면 여론 안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탈당 요구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할 게 한동훈이니까 기가 그건 뭐 너무나 100% 탈당 요구하게 될 겁니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기회주의적이라 위기에 몰리면 당연히 요구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TV 토론이 MBN에서 벌어지는데 오늘 하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죄다 지금 한빠들만 모여가지고 한동훈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댓글 달고 있어가지고 저 신의 한수 신튜브 지금 한 3,500명 보고 있고 또 여기도 3,500명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 또 고성국 TV, 이봉규 TV에 계신 나름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세력들은 MBN에 달려가서 MBN 유튜브 MBN에 달려가서 댓글을 지금부터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여론 빨리 조성이 끝내자. 중요한 거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도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바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발언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하니까 내일 우리가 그 부산의 제일 큰 시설입니다. 백스코 거의 한 7, 8천 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오후 1시부터 부울경 우리 자유마을 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거의 부울경에 우리 자유마을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원을 아까 내가 점검해 보니까 거의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100만 명이.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만 오면 되겠습니다.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기 대표님들 중에서 그래도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쪽이 급한 거 같은데. 급하니까? 뭐 급하다기보다는 이제 빨리 끝나면 가야 가면 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광고해 주세요. 한 말씀만 한 말씀 더. 예. 정치 상황은 복잡하지만 늘 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지키려면 당 대표는 원희룡이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그래서 MBN 유튜브 MBN 들어가서 모두 MBN. 예, 신주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아라 TV에 계신 분들 다 MBN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원희룡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웬 제가 이 대표님들 유튜브에 참석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 말이야. 이게 나하고 시간을 좀 길게 하시지. 근데 이건 내가 해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계속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MBN 지금 바로 MBN으로 옮겨서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